오늘 하루 서울 경기에서만 코로나 확진자가 120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용인 우리제일교회에서 60명이 확진돼 경기도는 내일부터 모든 종교시설에 2주 동안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9%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법무부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검찰청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충돌할 조짐입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청와대 감찰 이후 서초동으로 가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줄 알았는데 민주당 전문위원으로 가서 의아했다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덕분에로 기만 말고 존중부터 실현하라. 전국 동네 병원 10곳 중 3곳이 의협 총파업에 참여하면서 환자 헛걸음이 속출했습니다.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린 태양광 발전시설에 피해를 입은 농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업체와 지자체 모두 나몰라라 하자 충남 금산의 한 마을은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집값 안 떨어진다고 했던 청와대 출신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가 되면 집값 안정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서울 경기도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120명으로 코로나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동안 크게 줄었던 지역 감염이 교회, 학교, 상가, 카페 등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제2의 코로나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걱정은 사태 초기와 달리 지금은 확진자의 상당수가 무증상 감염으로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격상을 검토하고 있고 서울 경기도의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문을 닫은 경기도 파주의 한 스타벅스 매장. 최근 사흘 새 이곳을 다녀간 손님들과 가족 등 8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1명의 확진자가 나온 롯데리아 관련해서도 이용객 등 4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동대문 통일상가 상인의 가족 2명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행위 자체가 감염 전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학기를 앞두고 학교 관련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현대고에선 3학년 학생이, 하남 풍산고에선 1학년 학생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3명의 확진자가 나온 부산 기계공고에선 가족 등 4명이 추가 감염됐고 425개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접촉 관계, 이런 행동 동선 이런 부분들은 아직 파악하는 중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교내 감염, 교회 감염 여부를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동시다발적인 집단 감염으로 어제와 오늘 지역 발생이 200명을 넘습니다. 무증상 전파로 인해 감염 고리가 불분명한 사례도 13%를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당장은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이 가장 걱정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우리제일교회에서만 하루 새 교인 등 6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확진자가 7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성가대가 마스크를 벗고 찬송가를 부르는 게 결정적인 확산 원인이 됐습니다. 경기도는 내일부터 2주 동안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폐쇄 명령이 떨어진 경기도 용인의 우리제일교회입니다. 지난 2일과 7일, 9일 예배에 참석한 교인과 가족 등 60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72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25명은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성가대 활동을 하면서 마스크를 잠시 벗고 찬송가를 부르는 등 비말 확산으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를 포함한 일부 교인들은 지난 9일 이곳에서 함께 점심 식사도 했습니다. 교인 수가 1000명이 넘는 용인 우리제일교회는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찾는 대형 교회입니다. 확진자는 서울과 인천,
수원, 성남 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경북 포항에서도 용인의 교인 친척집을 방문한 30대 남성이 어제 확진됐습니다. 교인 전수검사 결과에 따라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종교시설 집합제한 해제 3주 만에 다시 모든 종교시설에 2주 동안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고 빼곡하게 모여서 찬송을 연습한다든지 수없이 강조하고 경고했지만 여전히 동일한 수칙 위반 사례가.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교회로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도 이틀 만에 최소 31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이 시설 폐쇄 조치를 내리고 교인들의 강제 퇴소를 명령했지만 전 목사 측은 내일 광화문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 입구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치 말하겠으면 좀 하지 말아야지. 빨리 나가시라고. 사랑제일교회에서는 그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어제와 오늘 최소 3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시설 폐쇄 조치를 내렸지만 일부 교인들은 아직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확진자 나왔을 때 목사님이 알아서 먼저 폐쇄를 했고 또 그렇게 참석한 교인들한테는 보건소가 와서 받으라고. 서울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검사 대상자만 1,900명에 육박하는데 명부 작성이 미흡해 전체 예배 참석자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특성상 고령자도 많고 신도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파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앞서서는 주말 집회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인 정광훈 목사는 내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라 서울시와의 충돌도 우려됩니다. 방역당국은 교회 집단 감염이 학교와 직장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주문하고 있는데 정부의 시책은 그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외식, 여행 등 각종 쿠폰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를 주문하고 정부는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는 이 엇박자 정책에 시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보겠습니다. 서울 남대문에서 터져나온 집단 감염. 상가 상인 중에 추가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롯데리아에서도 감염자가 쏟아졌습니다.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 관련하여서는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입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때보다 감염원이 더 늘고 있죠. 교회, 방문 판매 업체, 시장, 학교 등에서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지만 정부의 외식 활성화 캠페인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반면 중대본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술집이나 식당 이용 자제를 부탁했죠. 주점, 식당 등 밀폐된 공간의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문체부는 오늘 숙박 할인권 100만 장을 풀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 진전 및 관광 회복입니다.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1,700억 정도의 8대 분야의 할인 소비 쿠폰을 제공. 특별 여행 주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 여행 주간은 10월 달에 시행할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앞서 방역당국의 대국민 당부와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죠. 코로나 확산 위험을 막기 위해 올 여름 휴가는 가급적 집에서 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달 22일부터 관광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후 지난달 25일 3만 명을 돌파한 환자가 보름여 만에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소비 활성화는 유동 인구를 늘려 감염 확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행을 장려하고 쿠폰도 지금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확산을 더 퍼뜨리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정부의 의도와 갑작스런 코로나 폭증을 차단하려는 방역 당국의 권고가 충돌하는 상황.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어제에 이어서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같은 조사론 최저치인 39%로 조사됐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밑도는 건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진행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9%, 잘못하고 있다는 답은 53%였습니다.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습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에선 65%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해 잘하고 있다는 답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값 상승과 오락가락하는 정책 탓이란 답변이 많았습니다. 연령대별 조사에서도 40대를 제외한 대다수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건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 즈음인 지난해 10월 이후 10달 만입니다. 총선 직후 문 대통령 지지율이 71%까지 올랐던 점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32%포인트가 떨어진 셈입니다. 임기 4년 차는 이제는 사실상 시간적으로도 레임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심기일전에서 뚜벅뚜벅 국정 현안을 챙겨나가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차기 대권 구도에 관심이 쏠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른바 이낙연 대세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호도는 크게 올라갔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여권 정치 지형의 변화가 묘하게 맞물리는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갤럽의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19%, 이낙연 의원이 1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같은 조사보다 이 의원 선호도는 7%포인트 하락한 반면 이 지사는 6%포인트 올랐습니다. 오차범위 내의 결과지만 견고했던 이낙연 대세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는 셈입니다.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답답함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 의원은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도 지지율 45%로 지난 5월 이후 50%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이달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종 이슈에서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게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낙연 의원도 일종의 동조화 현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의 지지율이 내려가 버리면 이낙연 의원도 이 의원 측은 민주당 지지층이 주로 이 의원을 지지해 당 지지율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편 2년 뒤 대선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1%,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5%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들은 부동산 문제로 화가 많이 나서 정부 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데 여권은 오늘도 마이웨이를 이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새로 임명된 차관급 9명 전원을 1주택자 가운데서 뽑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확신한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들은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계속 서쪽을 가리키는 형국입니다. 신은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경각심을 주문했지만 정책 방향에 대한 여권 내 분위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성준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조만간에 진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했던 대로 시간이 좀 지나가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당은 또 내주 18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번 공수처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입니다. 청와대 역시 국방부와 복지부 등 일부 부처 장관 인사를 검토하면서도 부동산 정책 등 경제부처 장관 교체는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정책 성과를 확인하기 전에 장관을 바꾸는 건 실패를 자인하는 거란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정책을 맡고 있는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땜질 개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최종관 외교부 1차관 등 차관급 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데 모두 1주택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사표가 반려된 김회숙 인사수석도 최근 아파트 2채 중 1채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과거 현 정부가 야당복 하나만큼은 타고났다는 비아냥을 들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 상황을 즐기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권의 실책이 쏟아지면서 지지율이 저절로 올라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몸을 바짝 더 낮췄습니다. 통합당의 분위기는 이태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5월 주호영 원내대표는 창당 후 최저 수준인 20%대 지지율로 임기를 맞았습니다. 차근차근 하면 민심이 저희들을 알아줄 때가 있지 않을까. 석 달여 만에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표현엔 조심스런 모습입니다. 국민만을 믿고 진실을 무기로 집권 세력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절박해야 이길 수 있다는 심정으로 당내 의견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이어 갤럽 조사에서도 여야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단 호남 구외에도 통합당의 호남 지지율은 여전히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건 좀 시간이 걸려요. 자꾸 진정성을 보이고 꾸준히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오를 거라고 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지도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여론 호전에 만족하지 말고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가락시장을 찾아 수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심각하다며 4차 추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농산물 피해가 아주 엄청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다 받았습니다. 농식품 가격이 일단 예상보다도 훨씬 많이 뛰어오르고. 통합당은 다음 주 열릴 임시국회에서도 대여 압박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금융위에 감찰 결과를 정상적으로 통보했고 또 그에 맞는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오늘 법정에 출석한 당시 금융위 최고위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사표를 받으라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특히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유 전 부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여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의아했다고도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2017년 말 청와대 감찰 대상에 올랐을 때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었습니다.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조국 전 법무장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7년 말 유재수의 사표는 본인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자리를 희망해 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의 요청 때문이었던 조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곧 서초동 가겠구나 했는데 민주당으로 간다고 해서 의아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예상했는데 오히려 영전을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역시 유재수에 대한 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게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중적인 처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검찰의 범죄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조직 개편이라는 게 반대 이유입니다.
검찰 인사와 수사 지휘권을 놓고 충돌을 빚었던 법무부와 대검이 또다시 맞붙은 셈인데 이번에는 직제 개편이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를 김태훈 기자가 아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조직 개편안에 대한 검찰 의견을 듣겠다며 대검찰청에 수정본을 보낸 건 오늘 오전 11시 반쯤이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의견을 달라는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형식만 취한 것이라는 반발 기류도 감지됐습니다. 대검이 법무부에 회신한 의견서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정안엔 대검 중간간부급 자리 4곳을 없애고 전국 강력부와 외사부, 공공수사부 대부분을 형사부로 바꾸는 등 초안에 담았던 큰 틀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총장 힘 빼기에 대한 내부 반발이라는 지적이 일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의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질수록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이라는 반박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외사부와 강력부를 일반 형사부로 전환할 경우 전문성 약화도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특히 마약 범죄나 권력형 비리 수사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달 말 중간간부 임사를 앞둔 추미애 법무장관이 직제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법무부발 조직 개편에 대한 반발이 소장파 검사들의 줄사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 집단 휴진을 하고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개원이 3명 가운데 1명이 병원 문을 닫고 여의도로 집결하는 바람에 이 사실을 모르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덕분에로 기만 말고 존중부터 실현하라. 여의도에 모인 약 2만 명의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투쟁이 언제 끝날지는 전적으로 정부 태도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4대 약 의료정책 철폐를 촉구합니다. 집회에는 지난주 모였던 전공의들을 포함해 개원이, 의대생 등이 모여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동네 병의원 약 3곳 중 1곳이 휴진하면서 상당수 환자들은 헛걸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깜깜하지? 문자가 있고 그런데 미리 그런 안내도 안 하고 그랬잖아.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에 유감을 나타내고 대화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의사 인력 부족과 지역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정해놓고 하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며 이달 말 2차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수 늘리는 문제로 왜 이렇게 갈등이 깊어졌는지 그 배경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입장 들어보시죠. 맹장 수술도 먼 길을 넘어 대도시 큰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 자, 윤 기자. 네. 복지부 장관은 지방 의사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니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의사가 얼마나 배출이 되고 있습니까? 네, 국내 의사 수는 2018년 기준 12만 3천여 명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년간 매년 2% 정도 증가를 해왔습니다. 자,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이 된 지 올해로 14년째죠. 현행 체계라면 앞으로 10년 동안 의사 3만 580명이 배출됩니다. 자, 정부는 여기에 4,000명을 더 배출해 이 가운데 3,000명은 의무적으로 10년간 지역 근무를 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죠. 자,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4명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이나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결국 의사 수가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3,000명이 10년 동안 지방 근무를 하게 된다면 지금 의사들이 크게 반대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런데 의료계는 이 의사 수가 적다는 정부 주장부터를 반박합니다. 자, 면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제곱미터당 의사 수가 2015년 11.4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3위,
또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도 16.6회로 OECD 1등을 기록한 적이 있다는 거죠. 즉 인구 대비 의사 수만 볼 게 아니라 이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면에서 보면 지금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의료계의 적정 의사 수에 대한 기본 전제 자체가 다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방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지역 의료 격차를 우려하는 것은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의 경우 서울 3개구와 경북 3개 시군구 평균이 14배나 차이가 나죠. 하지만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근무하고 싶은 지역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지 의무 복무 제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게 바로 의료계 주장입니다. 예. 의사들이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을 만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지역에서 가산 수가라든지 우호적인 조건들을 제시를 해서 지역병원 회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역병원의 의료 수가를 좀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죠. 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의료 수가라고 하면 환자로부터 받는 돈, 즉 환자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으로 받는 돈을 합친 금액을 말하죠. 결국 수가를 올리면 국민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되죠. 자, 가뜩이나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지는 게 문제인데 수가 인상을 정부가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때 정부와 의사협회 감정이 좀 상했던 것도 이런 갈등의 요인이 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이번 기회에 대화를 좀 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 밤사이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또 예보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한지은 기자.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빗방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자, 새벽부터 많은 비가 또 예보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지역은 소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도 오늘 늦은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는 최고 200mm, 경기 남부 지역은 최대 30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지역도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 비가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일요일 새벽에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은 비가 잠시 내리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중부지방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집중호우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너져 내리면서 도미노 피해를 입은 농가가 이 지자체와 업체 두 곳 모두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두고 농가는 인재를 주장하지만 이 태양광 업체나 지자체는 자연재해라고 해서 마찰을 빚고 있는 건데요. 결국 충남의 한 마을은 시시비비를 가리자면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더 들어봤습니다. 산비탈을 깎아 만든 태양광 발전 시설의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흙더미는 인삼밭을 뒤덮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시간당 50mm에 이르는 폭우 때 무너진 겁니다. 시설이 무너진 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당시 모습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뒤 세 번째 피해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만큼 피해 농민은 인재라고 주장합니다. 인허가만 해줄 게 아니라 그 후에 사후 관리 감독을 똑바로 했어야 비가 많이 왔다 핑계대지 말고 비 많이 올 걸 대비를 해서 크게 배수로. 허가를 내준 금상구는 인재라는 농민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비가 워낙 많이 와서 태양광이 설치돼서 무너진 게 아니고요. 그 산사태도 일어나는 마당에 태양광은 버티겠어요? 공사 중인 태양광 시설에서 쏟아진 빗물과 토사로 인삼밭 피해를 입은 또 다른 마을에서는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하니까 어차피 민사로 우리는 소송할 예정입니다.
한창 인삼을 키우며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어야 할 농민들이 이번 피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소송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역시 큰 비가 휩쓸고 지나간 충북에서는 1급 수인 계곡이 완전히 망가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실 수 없게 된 건 물론이고 악취에 물고기 떼죽음까지 이어져서 주민 호소가 계속되는데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지 차순우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청주 옥산면의 한 야산. 계곡에 뿌연 물이 흐르고 악취가 코를 쑤십니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물 색깔이 짙어지고 수면엔 거품까지 끼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오염수가 내려오는 걸까? 물길을 따라 거꾸로 올라가 보니 비닐로 덮인 거대한 퇴적물 더미가 눈에 띕니다. 인근 농장에서 쌓아놓은 퇴비 더미인데 약 1000톤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농장 경영난으로 4년째 방치돼 비만 오면 오염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장마가 계속되면서 침출수가 여전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은색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퇴비 침출수가 저수지로 흘러들어 물고기는 떼죽임 당할 정도. 식수와 농업용수까지 오염돼 상수도를 새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물을 못 먹겠다 오염돼서 그때 시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대형 장소들을 끌어당겨. 그런데 퇴비 더미를 자세히 보니 폐비닐과 플라스틱 조각 등 이물질도 눈에 띕니다. 지금 이것도 비닐들. 주민들은 퇴비가 아니라 불법 폐기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비닐이야 또 속에 이거 비닐을 다 이거 지금 분류도 안 한 폐기물을 갖다가 거름이를 하고. 현재 채권자들이 농장을 점거하고 유치권을 행사해 함부로 치울 수도 없는 상황. 한다고 우리가 옥수수 심고 푸시 심는다고요? 주민들은 시청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섞이고 비닐에 뚜가리 플라스틱 뚜가리인데 어떻게 이 폐기물을 갖다가. 청주시는 현행법상 문제의 더미들이 퇴비로 분류돼 손댈 수 없다는 입장. 음식물 쓰레기라도 수분 함량 40% 이하에 생석회가 25% 비율로 섞여 있으면 퇴비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법이 강화돼 저기 40%를 해봤자 수분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그대로만 해도 문제는 좀 해결할 것 같은데. 당국이 애매한 규정 탓을 하는 사이 깨끗했던 시골 계곡이 악취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중부지방에는 또 한 번의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황인데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빗물 펌프 점검을 하던 3명이 숨졌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사다리를 들고 걸어가고 또 다른 남성도 뒤따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지하 2층 집수시설 점검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30분쯤 뒤 지하실로 향했던 직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갑자기 끊기자 사고를 직감한 관리사무소장 이모 씨가 지하실로 뛰어갔습니다. 남아있던 직원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은 집수시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 씨와 50대 직원 2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그 안에 다 지금 3분이 쓰러져서 계신 거거든요. 구조해서 위로 올려가지고 그때 이제 CPR을 한 거죠. 집수정은 건물 지하에 빗물 등이 모이는 시설인데 장마철을 맞아 점검에 나섰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 씨는 작업에 투입된 직원들이 연락을 받지 않자 이들을 찾기 위해 집수시설 안쪽으로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잠깐만은 왜들 이러지 하고 쫓아나가셨거든요. 소장은 작업자를 찾기 위해 이곳에 내려왔는데 결국 똑같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감전사고나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 부족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살인 청부 업자를 고용해서 필리핀 교민을 살해한 일당에 법원이 징역 2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것으로 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성이 없다는 점을 선고 이유로 들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50대 여성 권모 씨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경찰과 함께 빠져나옵니다. 권 씨는 60대 필리핀 교민 박모 씨 살인교사 혐의로 지난 1월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권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겐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사업을 해온 김 씨는 교민인 피해자 박 씨가 운영하는 호텔에 5억 원을 투자했다 원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자 권 씨에게 청부업자를 고용해 박 씨를 살해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들에게 고용된 현지 청부업자는 2015년 9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총기로 박 씨를 살해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권 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개인적 원한과 경제적 동기를 갖고 박 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중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광복 75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림의 날입니다. 정의연 논란 속에 오늘 행사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할머니는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야 완전한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할머니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기념식장에 들어선 이용수 할머니. 먼저 세상을 등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생각에 눈물을 떨굽니다. 너무 서러워요. 할머니들, 언니, 동생들 노하시지 마세요. 광복 75주년을 앞두고 TV조선과 가진 인터뷰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해방 전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해방이 안 됐습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하고 사죄하고 배상을 해야만, 사죄를 해야만 해방이 되는 거지. 이 할머니는 다만 일본과 원수 사이로 남아선 안 된다며 과거사 문제 해결 노력과는 별개로 양국 학생 간 교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수해 와중에 열린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집회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 다 연락을 해놓고 했으니까 각국에서 모일 건데 해야지요. 30년 동안 해나왔는데 이 말로 딱 하더라고요. 참 인간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할머니는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옛날에 자신이 알았던 윤미향은 더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 맞대응 차원에서 시작된 우리 국민의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1년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국내 소비자들 여전히 일본 맥주와 담배, 의류 등에서 멀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이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하루 유동인구만 25만 명이 넘는 서울 강남역 대로에 위치한 유니클로 매장. 영업 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장사가 예전만큼은 아닌데. 지난해부터 13개 매장이 문을 닫은 유니클로는 이곳 강남점을 비롯해 이번 달에만 9개 매장이 추가로 문을 닫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내려진 지 1년이 넘었지만 일본산 제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매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본 제품 유니클로나 맥주 같은 거 잘 안 사용했었는데 작년부터 불매 운동을 하면서 더 신경 써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일본 제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게 되고. 지난 1년 동안 국내에 수입되는 일본 소비재는 급감해 일본산 맥주 수입은 84% 넘게, 일본 담배도 90% 가까이 줄었습니다. 불매운동 이후에
일본 맥주의 매출은 92% 이상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맥주의 수요가 그대로 국산 맥주로 이동하면서 의류 브랜드 지유, 카메라 회사 올림푸스 등 아예 한국 사업 철수를 선언한 기업들은 45곳이 넘습니다. 불매운동 1년,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한국에서 설 자리를 잃고 짐을 싸는 일본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1년 사이 극과 극의 상황에 놓인 게 일본 자동차 기업입니다. 한때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는데 지금은 기름값 지원 판매 전략에도 산다는 사람이 지난해의 절반입니다. 계속해서 김지아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일본 차를 소유해온 권모 씨. 최근 차를 바꾸려고 알아봤지만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앞자리가 세 자리인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보급되면서 새 번호판을 단 일본 차주는 일본산 불매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자로 몰리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고장도 없고 튼튼해서 되게 편안하게 잘 탔어요. 근데 이제 차를 좀 바꿔야 하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 해서 조금은 지금 꺼리고 있어요.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불매운동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올해 1월에서 7월 국내에 진출한 일본차 판매량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결국 한국 닛산은 지난 5월 진출 16년 만에 한국 시장을 떠나기로 했고 다른 일본차 업체들은 엔진오일을 평생 무료로 교환해주거나 취등록세 전액 지원, 유류비 최대 500만 원 지원 등에 나서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 공세에 뛰어들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개별 서비스 인하 등 활성화 정책을 많이 폈지만은 그런 시장이 다른 수입차나 국산차로 쏠렸다는 겁니다. 일본 차는 사실 불매운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일본 차의 강점이었던 하이브리드 시장도 국산차나 다른 나라의 수입차 등으로 선택지가 넓어진 점도 일본 차가 설당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총괄해온 리병철이 권력의 정점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정치국 위원 발탁 8개월 만에 쾌속 승진이어서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와 수해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서인지 신임 총리에는 경제통으로 꼽히는 김덕훈 당 부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해 복구에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도 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고서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김덕훈 당 부위원장을 신임 총리로 임명하는 한편 김 신임 총리와 리병철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권력 정점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앉혔습니다. 김 신임 총리는 59살 젊은 나이에도 경제통으로 꼽히는 인물. 리병철은 김 위원장과 미사일 발사 성공을 축하하면서 부둥켜 안거나 맞담배를 피울 만큼 총애를 받은 인물로 정치국 위원 선출 8개월 만에 또 승진을 했습니다. 이로써 3인 체제였던 상무위원회가 경제와 군사를 아우르는 5인 체제로 개편됐습니다. 미흡한 부분인 경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국방, 즉 자위력 강화 부분에 보다 더 강조점을 둬서 이제 북한을 이제 운영해 가겠다라는. 김 위원장은 수해 복구에 외부 지원은 없다며 체제 결속과 독자 생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큰 물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북한이 사실상 지원을 거부했는데도 통일부는 인도적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의 대폭발 참사는 창고 보수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미국 정부가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고 직후 언급했던 외부 공격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보도에 송지욱 기자입니다. 가던 길에 멈추고 놀라 도망치려던 사람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천장은 순식간에 내려앉고 신생아실의 철골들이 마구 떨어집니다. They were all bleeding. They were standing over there, and they looked at me, and I looked at them. I started to scream. What happened? 폭발 지점에서 1.6km 떨어진 이 대학병원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What this hospital did
in 8 hours evacuating over 300 patients to safety despite the lack of power and glass everywhere and unsafe environment. 폭발 사망자는 220명, 수십 명은 실종됐습니다. 6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창고에서 보수 작업을 하다가 폭발이 일어난 걸로 보인다고 미국 정부의 1차 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작업 도중 무언가에 불이 붙었는데 그 뒤 질산암모늄 2,750톤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용접을 하다 폭발이 일어났다는 레바논 당국의 1차 감식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레바논 당국은 2차 조사에 미 연방수사국 FBI도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베이루트의 구도심 건물 8천여 채가 파괴됐는데 역사 유적 60여 곳은 붕괴 직전입니다. TV조선 송지우입니다. 우리 땅 독도를 두고 여전히 일본은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다케시마 행사를 하고 있죠. 독도부터 이어도까지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우리 해경 항공대원들의 작전 활동을 강석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이륙한 해경 초계기가 서해 상공을 순찰합니다. 구름 사이로 아름다운 섬들이 나타나고 그 주변으로 항해하는 선박들이 내려다 보입니다.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 의심 선박 한 척이 레이더에 포착됩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확인한 결과 일반 상선으로 밝혀지면서 경계 작전을 이어갑니다. 이 항공기에는 최대 5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꼼꼼한 해상 순찰이 가능합니다. 망망대해에 우뚝 솟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이어도 주변에서는 해경 3,000톤급 경비함이 소화포를 내뿜으며 훈련 중입니다. 이어도 순찰 결과 특이점 없으며 임무를 마친 초계기는 다시 시속 800km 속도로 동쪽으로 날아가 독도 상공을 선회합니다. 약 300m 높이까지 고도를 낮추자 동도와 서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인근 해상에는 3,000톤급 해경 함정이 든든하게 독도를 지키고 있고 일주일에 2번씩 나타났던 일본 순시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동쪽 영토 끝인 저희 독도를 저희 중부 고정의 항공대가 함께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남해 상공 2,000km를 비행하며 해양 순찰을 책임지는 해경 초계기. 우리의 바다 주권을 빈틈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2000년대 초 인기 드라마 올인 기억하시죠? 이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이자 프로 바둑 기사인 차민수 씨가 현재 바둑 기사회를 이끌고 있는데요. 차 씨가 바둑 부흥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프로 도박사로 활약하며 백만장자 반열에 올랐던 차민수 바둑기사 회장. 지난 2월 선거에서 2년 임기의 기사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출마 이유는 요즘 바둑계 인기 하락에 따른 후배 기사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입단을 한 우리 후배 기사가 알바를 구했는데 숯불집에서 연탄 피우는 일을 한대요. 그게 이제 한 1,000원이라도 더 준대요. 10개가 넘는 통합기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7, 8, 90년대와 달리 지금은 기전 숫자가 절반 이상 줄어 60%에 달하는 기사들이 연간 200만 원도 벌지 못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젊은 기사들이 입단을 해가지고 랭킹 올라갈 수도 없고 승단도 할 수가 없어요. 시합이 없으니까. 빈익빈 부익부 상황에서 제2의 이창호나 이세돌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기전 확대 등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냉철한 승부사 차 회장 역시 아들인 에디차에게는 웃음을 잃지 않는 보통의 아버지였습니다. UFC 최고의 타격 코치로 꼽히는 에디차는 코리안 좀비 정찬성 등 최정상급 격투기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권도 4단, 무어타이도 유단자고, 주짓수도 유단자고. 프로 도박사의 성공적인 삶에도 끝내 놓지 않았던 63년 반상 인생.
바둑을 다시 살려내겠다는 게 차 회장의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정년 퇴임한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 프랑스로 떠나겠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빨리 가면 내 손 상을 지니까. 하지만 한 해 뒤 남편은 몽마르트 언덕의 거리 화가로 변신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제2 인생 항해를 담아낸 다큐 영화 몽마르트 파파입니다. 사회복지학자 한혜경 교수가 영국에 머물 때 만난 노인들은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런 살 레베카 할머니는 일주일에 이틀 노인대학에 나가 하루는 스페인어를 배우고 또 하루는 뜨개질을 가르칩니다. 자선 가게에서 하루 봉사하고 동네 도서관에서 또 하루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이민자에게 영어도 가르쳐주느라 일주일이 짧습니다.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한 교수에게 지팡이를 짚은 꼬부랑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도움을 청하려나 보다 하는 순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한가요? 내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행복, 노년에 그보다 좋은 보약도 없을 겁니다. 위암 수술 3,000건, 위암 학회장, 대학병원장, 이런 이력을 지닌 위암 명의가 시골 보건소장으로 떠나는 사연이 어제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달로 정년 퇴임하는 권성준 한양대 의대 교수입니다. 여러 대형 병원의 제의를 마다하고 그가 선택한 자리는 시골 4급 공무원, 강원도 양양 보건소장이었습니다. 인구 2만 8천 명 양양 역시 고령화가 심각하지만 공중보건의를 합쳐 의사가 20명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도 2박 3일 산악 종주를 할 만큼 체력에는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늙어서 다른 매력적인 선택지가 없을 때 지방보건소로 가는 건 아름답지 않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지금 진정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일 겁니다. 그의 산사랑과 설악산 아래 시골 의료봉사만큼 잘 어우러지는 행복이 또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돈과 권력, 명예를 끝없이 더 얻으려 하고 더 깊은 발자국을 남기려 안달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시인은 한 줄 감탄사를 던집니다. 놀라워라. 조개는 오직 조개 껍질만을 남겼다. 지역의료 불균형과 의사수 정원 그리고 의료수가 개혁이 뒤얽혀 뒤숭숭한 시대에 노 의사의 양양행이 사람들의 삶에 던지는 울림이 적지 않습니다. 8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시골 보건소로 가는 명의였습니다. 중부 지역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마지막까지 아주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경기권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까지가 가장 위험할 시간대로 보고 있고요. 이때는 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그중 경기 남부 지역에는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예보됐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는 최고 200mm,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은 최고 40에서 150mm까지 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은 일요일 새벽까지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이때를 마지막으로 장마는 끝나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남부 지역에는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